네, 최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지만 항상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이 근데 너무 설명을 저번에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회사 예. 직원들이 꼭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좀 힘이 뭐,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때 탄력을 긴 너무 시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려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그냥 예. 열성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만하시자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성격이 좀 이제 한번 하면 확실하게 해야지만이 좀 이게 적성이 풀리는 저거라서요. 적당히는 못하는 성격이라서. 네, 그럼 오늘도 적당히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한번 해주시면 아,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제가 제목을 예. 기재부가 좀 오락가락하고 그러는 건데 그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전시 재정으로 편성해라 예. 이렇게 이제 화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재부 좀 앞에 가로를 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락가락하는 기재부 중심 잡아주는 경제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제목 너무 핵심을 짚었고요. 네, 핵심을 짚었고 그다음에 아주 어저께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을 이제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 지금 기재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어느 전문가들보다도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경제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제가 잠깐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선 예, 비즈죠, 정확하게 인터넷 신문. 예, 여기서 요렇게 약간 비판 쪽으로 썼어요.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추경 예,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1,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대응에 23조 9천억 원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예. 추가로 40조 원을 더 투입할 경우 올해 정부 지출액은 56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같은 지출액을 감당하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 국채는 100조 원을 초과한다. 40조 원 추경이 추진되면 국가 채무는 860원대로 올라간다. 60조 원대죠. 60조로 올라간다.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겪지 못한 나라 빚과 과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아주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먼저 역시 조선일보다운데요. 네. 조선일보다운데 먼저 이제 그러니까 팩트부터 먼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먼저 짚고 싶은데요. 이 팩트 자체가 틀립니까? 예.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 2차 추경을 통해서 네. 23조 9천억 원이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국가 부채가 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추경을 두 번까지 편성을 하면서 네. 2차 때도 이제 그러니까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4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면서요. 네. 3조 4천억 원만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예산을 기존의 예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고 예상했었던 돈들 있잖아요. 올해 네. 예산에서요. 네. 그거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돈들을 추경이 아니고요. 그렇죠. 추경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중에 그 추경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이제 쓰던 가게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0만 원을 더 지출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 100만 원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00만 원을 이제 대개 200만 원 지출이 꼭 이제 필요한 지출이었다면은 네네. 100만 원을 더 지출하기 위해서는 빚을 1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200만 원 이제 그러니까 지출해야 되는 그 항목에서 네. 한 90만 원은 줄이고 네. 한 10만 원 정도만 이제 빚을 더 낸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부채가 증가한 건 10만 원이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100만 원이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처를 바꿨을 뿐인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세출을 구조조정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쓰려고 예상했었던 돈들을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23조 9천억 원 중에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네. 한 거는 그 1, 2차 다 합해도 그러니까는
이 돈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적자 국채 발행한 것은 10조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팩트를 남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제가 5월 중순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네. 블룸버그 통신을 이제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고 하면서 네네. 올해 국가 부채가 46%까지 이제 상승할 거고 내년에는 50%까지 상승할 거라는 이런 이제 경고를 보냈다. 네. 이런 보도를 내면서 그게 이제 국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네, 실제 그 정도 올라가면 경고할 만하긴 하네요. 근데 아니 이건 근데 제가 배경은 두 가지 문제에서 이제 팩트가 잘못됐다고 좀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수치는요. 네. 기본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자체 계산한 게 아니라 예, 예.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를 이 제시한 거를 다시 인용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아.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46%든 50%든 간에 이렇게 되더라도 네네. 한국은 여전히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예, 예. 선진 국가들이라든가 OECD 국가들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얘네들은 럭키한 편이고 네. 이렇게 이제 재정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말을 바꿔서 경고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참. 한국 자. 보수 쪽에서 만든 자료를 블룸버그가 받아서 그걸 또 했는데 그걸 또 그걸 과장해서 다시 또 이제 하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블룸버그의 이제 공신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언론들이 하는 아이가 참 못된 버릇인데. 아주 나쁜 버릇이군요, 이거. 예. 근데 이제 어저께 대통령께서 네. 2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현재 비중이 41%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 46%의 수치를 제시한 이 사람들이 네. 하는 주장이 뭐였냐면요. 올해 이제 3차 추경을 할 때 3차 추경할 때 그러니까는 30조를 그러니까 더 추경을 편성한다는 걸 가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성장률이 0%일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이제 44%였었고요. 네네. 정확하게 44.4%였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올해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세금 수입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한 46%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2차 추경까지 41%이고 지금 그다음에 3차 추경을 30조를 더했을 때 그게 추가되는 게 1.6%입니다. 30조면은요. 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네. 그러면은 한 42.6% 반올림 하더라도 43%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30조를 이제 투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제 그러니까 추락한다고 할 때 얼마를 가정을 한 거냐면 0.6%가 줄어들 거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네. 0.6%가 어느 정도냐면 1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11조 5천억. 네. 예, 그럼 11조 5천억 원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30조를 투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11조 5천억 원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30조를 만약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만약에 더 추가를 한다면요. 네네. 30조 원을 사람들이 다 쓸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쓰면 자영업자의 수입에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기업이 흘러더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는 30조 이상의 소득 창출을 만들어낸다고 우리는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네. 그걸 그게 이제 지금 재정 승수라고 한국형 하는데 재정 확장? 아니면 뭐 양적 이게 완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재정 승수 효과라 그래요. 이게 돈이 돌고 돌면서 네. 정부가 투입한 돈보다 그 몇 배로 이제 소득 증가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그 승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낙수 효과의 정반대 뜻이네요. 그렇죠.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낙수 효과는 지금 그렇게 경제학들이 주장했는데 결국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조를 투입을 했는데 11조 5천억 원 정도 감소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30조 이상의 소득을 만드는데 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출 감소도 안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요. 네. GDP 분의 부채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얘기하는 이유는 비유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한 달에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빚이 5천만 원이라도 견딜 수가 있죠. 견디고서 남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인 사람이 네. 빚이 만약에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이거 이제 견디기가 힘들죠. 예, 좀 빡빡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소득 대비 부채는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30조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되는 걸 방어할 수 있다면은 네. GDP가 만약에 플러스로 반전하게 되면은 우회 부채 규모가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규모로 증가하더라도 GDP가 더 많은 규모로 증가하게 되면 부채비율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좀 더 생겨도 수입이 더 늘어나면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부채가 1,000만 원이 아니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 소득이 수입이 1억이라 했었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빚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수입은 그러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이 증가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했다면 1,200분의 600이니까 똑같이 국가 채무 비율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채무 비율은 똑같아지는 거죠. 예. 만약에 200만 원 이상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중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46%는 뭐냐면은 분모인 소득도 줄어들 거라고 가정을 한 거고 30조 투입을 해도 아. 그리고 30조 분자에 있는 부채도 그대로 다 증가한다는 것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분모는 고정시킨 채 분자만 계속 증가시켰군요. 분모도 줄어든 걸로 가정을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분모가 사실상 늘어나고 예, 늘어날 거는데 예. 분자를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않고 오히려 줄여버리고 그렇죠. 분자를 더 크게 해서 값을 더 크고 부채 비율을 더 커버리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46이라는 수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블룸버그에다 누가 제시를 한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를 받아 쓴 거죠. 블룸버그가 우리 한국 경제가 우리 어떻게 됐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세히요.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도 사실은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얘기한 50%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경제신문인가요? 블룸버그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통신사인데 경제 분석하는 데가 통신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경제 정보를 네. 많이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돈벌이로 또 사용을 하고 그래요. 로이터 통신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는 이제 경제 잡지인 이제 비즈니스 이크라는 것도 발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경제도 많이 이제 가고 있죠. 경제 관련도 이제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발행하고 그러는데. 근데 대개 이제 그러한 통계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면 뭐 한 파이낸셜 타임즈 뭐 이 정도가 그런 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제공한 수치를 다시 재보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문제는 46%라는 수치가 그렇게 엉터리 수치라는 얘기고요. 첫째는요. 네. 만약에 46%까지 올해 증가하려면요. 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41%다. 현재 2차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5%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요. 네. 5%면은 우리나라 그 예산 대비, GDP 대비 5%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한 90조 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도 꽤 크네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냐면 GDP가 90조를 투입을 해서 GDP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부채만 90조 증가했을 경우에 46%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90조를 투입을 하게 되면요. 경제나 성장률은 굉장히 플러스로, 큰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90조가 그냥 소득에 더 더해지는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 최소한. 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한 내지 4% 이상은 뛸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성장률은 오히려 후퇴를 하고 오히려 부채만 증가하는 거였는데 그럼 90조를 그럼 만약에 정부가 쓰게 되면요. 네.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우리 지금 긴급재난 지원금 이렇게 한 번 줬잖아요. 네네. 예?
12월 달까지 6번, 12월 달까지 매달 준다면 6번을 더 줘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돈 쓰라고 용돈을 다 나눠줬죠. 예, 나눠줬는데, 그 효과가. 그게 들어간 게 14조 3천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6번을 지급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 남은 달 6월 달부터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이제 뭐 이렇게 6번을 나눠준다면은요, 네. 들어간 돈이 90조가 안 돼요.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90조라는 규모가요. 엄청난 돈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주게 되면 그 돈들을 다 쓸 게 아니겠습니까요? 안 그렇죠. 쓰면 실조가 되니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외국에선 못 쓰게끔 아예 막아놨잖아요. 지역에서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돈이 자영업자 수중으로 들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또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고 돈이 돌고 들어가지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일부 보수들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만약에 46%까지 증가시킬 정도로 국가가 재정을 편성하게 허용해 준다면요.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크게 저기 이제 올려 반등할 수 있어요. 좀 네? 쉬운 이런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 선진국들의 국가 채무 비율을 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난해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한 38% 정도 됐었어요. 정부 부채가요. 네. 근데 이제 선진국이 한 109%가 좀 넘었습니다. 선진국이라 하면 어디라고? 선진국이라면 이게 IF 기준에서 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되어져요. 포함되어지는데, 네. 근데 이제 OECD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OECD 국가들이잖아요. OECD 평균. OECD 국가는 한 110% 정도 됩니다. 야, OECD 평균이 110%인데 우리나라 네. 44% 된것 같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는 우리는 거예요. 38% 이게 작년 말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한 101% 됐었고 지난해 말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104%가 넘었었어요. 105% 가까이 됐었는데 네. 올해 미국이 한 112%가 뛰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요. 미국은 지금 뭐 1000조 단위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3조 달러 이렇게 이미 편성을 했으니까는 3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달러면 우리나라 거기다 3,200, 1,200원만 곱하더라도 3,200조잖아요. 3,600조. 3,600조 원이 넘는 거죠. 와, 우리나라 지금 90조 쓰는 거고 미국은 3,600조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걸 이미 썼고요. 더 이제 쓰겠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자,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네. 내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이고 네. 특히 수출이 급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수출이 급감하면서 이제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대통령이 이제 진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이제 경제 전시 상황에다 이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시 상황에 걸맞는 재정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인식하는 건 뭐냐면요. 자, 수출이 안 좋아. 안 좋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건 내수뿐이 안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경제, 중국 경제가 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나라가 수입을 안 해주니까.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수가 남아있는데 내수는 결국은 뭐냐면 가게하고 기업하고 정부로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걸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내수는요. 근데 가게가 지금 뭐냐면은 자영업자들도 지금 막 문 닫고 기업에서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임시직, 일용직 중심으로 막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네. 가게가 그러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가게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는 더 추가로 빚을 낼 여력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계 부채도 심각하고요. 거기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출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남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 정부뿐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정부가 쓸 여력은 가장 좋은 나라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채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기업 부채는 비슷한 수준이고. 그럼 정부가 그나마 쓸 여력이 있는 그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안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부가 안 쓰면 지금 가게들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고 자영업자들 파산하고 기업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용을 줄이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면은 네. GDP가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GDP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까 제가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네. 분모가 GDP고 분자가
부채액인데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은 부채가 안 증가하더라도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걸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어저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은 오히려 긴 호흡을 가지고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은 네. 그리고 일자리 보존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가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를 더 축소시키기보다는 늘릴 거고 네. 가계가 소비를 늘리면 자영업자 기업들한테도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선순환으로 돌아갈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들한테 저기 공적 자금 주지 말고 그 공적 자금 줄 돈으로 국민한테 줘갖고 기업들 물건을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가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지금 길은 그러니까는 가계한테 그러니까 돈을 쓰게 해줘가지고 자영업자나 기업이 그러니까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자는 얘기죠. 그렇죠. 동네 상권 가게 문 닫으려다가 갑자기 장사가 잘 되네. 그럼 계속 그러니까 장사하는 지금 거잖아요. 이미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난다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정확히 인식하고 그게 그러니까는 긴 호흡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도 건전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동안의 기재부는 뭐냐면은 이 돈 쓰기를 막 이제 그러니까 꺼려 하면서 더 큰 파도로 올 때를 위해서 돈을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재정이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 방파제 역할도 해줘야 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그래서 모든 웬만한 경제 전문가보다 대통령이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네네. 그거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대면 사회 정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비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이런 성장 토대도 만드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게 네. 소위 말해서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재정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사용을 할 것을 주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청와대에서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통해서 화면 나오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냥 표정이 그냥 이렇게 쭉 저는 이렇게 그 본인 평상시의 주장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깐만 이제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부총리가.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실무 책임자인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그걸 알아서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은 잠깐만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중심을 확 잡은 거라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정작 참 필요할 때는 딱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작년에 일본의 경제 침략 때도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걸 보고서는 좀 제가 우리가 괜찮은 지도자를 가진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니까는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중심을 딱 잡아준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다 보니까 뭐 관료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 뭘 못하더라도 조선일보 같은 보수 신문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는 뭐 기재부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있죠. 어제 이용수 할머니 뭐 일본과 이제 친해져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엄청나죠. 그렇죠. 일본은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이미 240%였었고요. GDP 대비요. 네. GDP 대비 240%였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10% 이상을 더 지출을 했어요. 일본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데도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네? 일본 진짜 망하지 않을까요? 진짜 망할 것 같은데 저러다가. 네, 저는 일본은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제가 일찍이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다 그렇게 제가 진단을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일본 아베가 도발했을 때도 우리가 내부만 단결하면 이긴다고 한 이유가 일본 경제는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까지 딱 터진 거예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도발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일본이요.
자기가 자기 얼굴 때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신들 같은 데서는 자기 발등을 찍는다 아베가. 네. 오늘 자기 무덤을 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요. 아 외신들에서 네? 자기 예, 무덤을 외신들은 파는 글을 썼었어요 처음부터요. 근데 국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 엉터리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네. 일본하고 우리가 싸움 붙으면은 그러니까 어른하고 애가 싸움하는 거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는 상처입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빨리 가서 그러니까 협상을 해라 하는데 말이 협상이지 가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불복하고서 저와 항복하라는 이런 소리를 작년에 열이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어른이면 뭐예요? 손발이 다 잘려나간 어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소리들을 이제 했을 만큼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토착외구라는 게 이제 유행했던 게 아닙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 혹은 전문가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는 정부가 재정 편성하는 걸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됐단 말이에요. 보수 진영의 이 전문가들은요. 상당 전문가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망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데 미국도 돈을 엄청 쓰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커다랗게 한 두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겠지만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여론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갈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이게 별로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이해보다는 정파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렇게 접근하니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지금 집권한 정부라면요, 정권이었다면요, 네. 문재인 정부보다 재정 훨씬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되라고 고사지내는 심정에서 이제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면요. 그거 대통령 월급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결국 뭐냐면 국민이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돈을 그러니까 땡겨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국민들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나 보호자가 많이 내는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이 내죠. 네. 기업이 많이 내고 가게보단 기업이 많이 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쓰게 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비용을 많이 돈이 많이 지출된다 이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친한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엄청 재정을 그러니까 국가를 이명박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손실 끼친 게 무슨 189조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엄청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했어요. 그때는 조선일보가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시비 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한 게 뭡니까? 4대강 사업이 있잖아요. 네. 4대강 사업이 22조 원 투입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회사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설회사로 가게 되면요. 조선일보라든가 신문들의 광고 제일 많이 받는 게 뭡니까? 건설 광고예요. 건설 광고입니다. 광고요? 건설 분양 광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건설회사가 가장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정부가 돈 쓴 게 기업이나 보수 언론들한테 흘러 들어가니까는 그 돈 쓰는 건 괜찮은 거야. 그렇죠. 예?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국가가 쓰는 건 괜찮고 이게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한테 쓰는 돈은 배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딴지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딴지 걸고 그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재정을 쓰는 것은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부자하고 기업은 해봤자 한 줌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 1%뿐이 안 되는 거고, 네. 90%, 99%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 국민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국민들 대다수한테 그러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왜 정부 돈이 그러니까 소수한테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업이고, 재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거기서 기생하는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기생하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지식인이라든가, 이게 하나의 카르텔처럼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예.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재정을 그러니까 쓰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정권이 돈을 쓰는 거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예? 싫은 거고 보수적인 정부가 돈을 쓰면은 그건 또 반대 안 하고요. 국가가 잘 되건 말건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해서 보수는 이 매판적 특권층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하는데 매판적 특권층을 특권층. 네.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네. 외세니까는 이 외세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향력에 의존을 하거나 네. 외세의 영향력이 그러니까는 유지되는 가운데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의존하는 이런 세력이요. 이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판적 특권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에요. 제가 볼 때는 임진왜란 이 양난 이후에 네. 소위 말해서 예세에 의존을 해가지고 국가의 공적인 자원을 자신의 개인의 그러니까는 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국가라는 이런 공적 기구를 이용한 특수한 층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국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보수하고 한국의 보수가 굉장히 틀린 이유가요. 네. 서양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당한 적이 없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보수들이 국가 이익이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그런 공동체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세에 그러니까 침략당한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외세에 의존을 하고 외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이 보수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이라든가 국가의 공공자원을 자신의 개인의 그러니까 부의 축적에 그러니까 활용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건 공공연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이 공적인 자리에 앉아서도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나경원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사청문회 때 보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공적인 지위를 자신의 개인의 그러니까 부의 축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스럽게 하면서 예? 그러면 관행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써주는 이렇게 얼굴 낯짝 두꺼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진보적인 증권에 들어서면서 그걸 못 해먹으니까는 굉장히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 옛날 시절이 그립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 그리운 거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쓰는 돈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한테 관계없이 돈이 나가고 그리고 그 돈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요. 이 국가가 재정을 쓰는 거는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발언 중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네.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위한 재정인지, 무엇을 향한 재정인지 질문을 해야 된다. 지금은. 아주 그걸 본질을 던진 거예요. 재정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무엇을 향한 것인가를, 여기에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는 던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한 이 성격을 그러니까 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재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재정인가. 예. 그리고 무엇을 향한 재정이냐. 어떤 목적의 재정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건 IMF고 뭐 그때는 기업을 살려야 국민들이 산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그때 IMF가 우리나라에 처방했던 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죠. 많았죠. 그걸 잘못된 처방이라고 나중에 IMF에서 그러니까 반성문까지 쓰고 그랬었습니다. 반성문까지 썼습니까? 예? 반성문까지 썼어요. 그렇죠. 자기들 과거에 했던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예, 그런 반성문까지 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쪽도 뭐냐면 자기들이 이 존재 이유를 가려면은 변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IMF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폭발할 이런 상황이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이게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예?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반성도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어저께 지적을 했어요. 누구를 위한 재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에 재정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한 것처럼 기업을 그러니까는 기업에다 돈 부었고 기업이 돈을 부어줘야지만이 국민이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과거에 낙수 효과요. 네. 국민들과 체감한 적이 있습니까요?
기업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 했지면서 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한 적이 있냐고요. 진짜 근데 절대 이번에- 없고요. 막 은행 살린다고 몇 조 들어가고 무슨 뭐 살린다고 몇 조 들어가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이익으로 온 게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잖아요. 첫째는 체감 어쨌든 간에.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 그거 우리가 14조 3천억 원 투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체감을 했잖아요. 예. 예? 좀 이렇게 확실하게 봐줬으면 체감한 좋겠다. 얘기가 언제 있어요? 네. 이렇게 확실한 체감. 그 100조 투입하게 되면 얼마나 체감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 엄청나죠. 지금 이 14조 정도 투입해서도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100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매달 지급해줘도요.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부, 국민이 그 100조가 그대로 자신들의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SOC 그거- 건설 좀 안 하고요. 이게 차라리 더 훨씬 낫지 않나요? 예? SOC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예. 통목공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은 그런 공사를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는 많이도 창출 안 되니까 요즘에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돈 지금 퍼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대통령도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는 가게한테 그리고 가게의 일자리가 지켜지는 데다가 돈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 관료라든가 이런 데서는 건설회사도 다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뭐 SOC 사업도 예산도 뜯어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안 잡아주면 청와대가 중심을 안 잡아주면요.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들이 그러니까 쓰는 대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재벌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한다고요. 예?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는 그 저기 저 경제 기재부 저기 부총리 했었던 윤중현 씨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김현장 고문으로 가 있어요. 에이.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사람들 되게 보게 되면 또 아니면 재벌 기업에 무슨 뭐 그러니까 또 이제 이사회 무슨 의장으로도 가 있고 뭐 이런 걸로 막 간단 말이에요. 예? 삼성의 이사회 의장으로 간 게 누구입니까요? 그 저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부총리도 하고 했던 예? 성균관대 모 교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요? 기업들 입장 속에서 너무 이쁜 사람도 아니에요. 예? 네네. 너무 이쁜 사람들이니까 친기업적인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친기업적으로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떠나고 나서 공직을 떠나서도 그렇게 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지원 사격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국가 경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누가 중심을 잡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정부면은 촛불정부답게 그러니까는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이번에 중심을 딱 잡아준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는 예? 재정전략회의를 그러니까 소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총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니까요. 예? 반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발하려면 자기가 이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이거예요. 예? 역시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다 하는 이런 소리가 감탄사가 나온 게 어저께 모두 발언문을 쭉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서는 네.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어느 경제 전문가보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런 주장을 하여간 계속해서 방송에 써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판단에 어쨌든 간에 이 같이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너무 사실은 반가웠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교수님 정도로 보시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쪽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최소한 중심을 잡아야 될 때는 중심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 볼 때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진짜 그걸 묵묵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일일이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요. 네.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어서 사실 다 이거 실행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실무자들이 책임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때는 딱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열리자마자 빨리 이거 처리해라. 이거 주문을 했거든요, 어저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 그렇게 하죠. 생각보다
길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줄이시면 저희야 뭐 서운하겠지만 뭐 교수님 예, 예. 저희는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경제 정책 평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